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입니다. 오늘도 6분과 함께 오늘의 주요 정치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전쟁 난다는 보수여당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말전쟁, 말폭탄 수위가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이고요. 오늘도 코스피가 떨어졌습니다.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분명히 영향은 있긴 합니다만은 한반도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문가들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이렇게 말폭탄이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에도 일부가 전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괌 폭격, 서울 불바다, 화성 12형 4발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사거리 그리고 낙하 지점까지도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8월 중순에 포위 사격 김정은에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이 헬기로 배파고요. 10만 명이 군에 자원 입대하겠다라는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 화용과 분노 얘기를 꺼냈는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보다 더 높은 수위로 북한을 좀 압박하겠다. 생각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명령할 때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폭격기가 괌에서 출격해서 북한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괌에 미사일 도발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응징할 경우에 못 본 척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과 맥메스터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4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내에서 이 북미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들도 조금씩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을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사상 최악의 제재 압박과 도발 태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 미국과 그에 붙어먹는 우리들이 제 아무리 미천할 뛰어도 최강의 핵과 대륙간 탄도로켓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The people that were questioning that statement, was it too tough? Maybe it wasn't tough enough. North Korea better get their act together or they're going to be in trouble like few nations ever have been in trouble in this world. 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단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의 이 말폭탄은 이미 전쟁이 난 것처럼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네. 지금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떨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의 이른바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것도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뭔가 금융시장은 대단히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측이 지금 말폭탄을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 쪽에서는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 이런 인식이 강하게 퍼져 있습니다만은 미국이라든가 또 해외에서 반응은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막바지 협상이라는 마지막 관문이랄까 그거를 앞두고 지금 서로의 갖고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상대를 지금 압박하는 그런 형국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릎 꿇어라. 그 무릎 꿇으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라든가 ICBM 이런 것을 지금 더 이상 개발을 멈추고 이 선에서 우리 대화를 해보자, 협상을 해보자는 거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나는 무조건 핵무기, ICBM 이 두 가지가 완성될 때까지 가는 것이다. 무조건 고고. 그 완성된 단계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로 말하자면 핵 보유국으로서 협상을 하겠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일성 할아버지나 김정일 때는 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압박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지만 김정은이는 이제는 거의 핵무기도 핵탄두도 소형화됐고 대기권 재진입 문제 이 기술만 확보하면 실전 배치가 지금 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ICBM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워싱턴이나 뉴욕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갖고 제재를 가하는 것을 풀지 않으면은 나는 결코 협상의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 예. 과거 시리아라든가 이라크라든가 미국한테 무릎을 꿇었던 나라들의 결과가 예. 어떻게 됐느냐. 나는 절대 그 꼴은 당하지 예. 않겠다.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양국의 그런 그 대치 국면은 지속되리라고 보고,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뭐 예. 조절 능력이라든가 뭐 수단이 지금 없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안타깝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북한이 오늘 이제 공개를 한 이른바 10만 이제 이 군중 대회거든요. 군에 재입대하겠다라는 서명도 좀 받고 있고요. 미국의 CNN은 괌에 나가 있는 기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면서 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우리는 평온해 보이는데 바깥은 북한은 굉장히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사뭇 대조적입니다. 우리 박상배 박사님 생각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밤이 깊으면은 새벽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북미 간에 비록 좀 말이긴 합니다만 말로 거의 폭탄 전쟁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조만간 이루어질 북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지기 위한 일종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겨루기일 것이고,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북미 간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 그 지점에서 누가 주도권을 지느냐의 싸움을 지금 예. 아주 구체적으로 또 험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양쪽이 원하는 것이 뭐냐?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죠.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핵무기 포기하라는 겁니다. 핵무기 포기하라. 북한은 핵무기 포기, 체제 보장은 지금 이 싸움이에요. 예. 이 싸움이 지금 거의 십수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북미 간에는 핵무기 먼저 포기해라. 안 됩니다. 체제 보장 먼저 해라. 예. 누가 먼저? 그럼 같이 하자. 같이 하는 것도 육자협에서 안 됐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실패하다 보니까는 다시 양쪽에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서로가 다투고 있는 거죠. 예. 노 변호사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했고 핵 무기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핵 보유국이다.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핵 포기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솔직히 예. 말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어쨌든 간에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강하게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러서고 싶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명분 있는 퇴장을 둘 다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을 이 북한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시선을 좀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관점이 있을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풀어줘라. 그리고 어차피 우리 핵 갖고 있는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에다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지금 강력하게 사실 경고를 한 셈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반응이 좀 더디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나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명분 있는 퇴장을 누군가가 해줄 수 있게끔 하면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괌에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면 중국은 중립을 지키겠다. 이 뜻은 사실 미국령이 괌에 북한의 미사일이 도달하면 사실 전면전이거든요. 당연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포격을 하면서 원점 타격에 나설 것이고, 그것을 중국은 못 본 척하겠다는 것이니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명진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자신의 핵 개발을 계속 진전시키려 하고 있고, 예. 어떤 미국 등 서구에서는 그 북한의 핵 개발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이 북한의 어떤 체제의 균열이 가도록 압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그걸 지금 못 참기 때문에 자꾸 지금 이 미국에게 도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부분 사실은 256메가짜리 메모리 발견해놓고 그걸 4개를 묶어서 1기가짜리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어떻게든 1기가는 되는데 256메가가 4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투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사실은 서방 국가에서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는 다 알아요. 그래서 좀 그 수준에서 정지하거나 아니면은 지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하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이런 거를 자기들이 이런 그 상황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렇게 지저대느냐.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핵 개발을 한 게 무기가 아니라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게 무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국을 인질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떠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북한의 핵 이런 거를 인정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은 비전문가적인 얘기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습니다. 한국이 현재 북한에 스스로 인질되어 있는 것을 떨쳐내면 됩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특전단 출신이잖아요. 예. 저 김정은이 쟤는 그냥 살만 쪘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단호하게 뭐 인질 상태를 이렇게 풀어내면 이제는 북한에게는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들이 도발을 하거나 도발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런 거 우리가 뭐 따질 필요가 없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안 나도록 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북한의 인질되기를 자임하지 말고 단호하게 북한의 손을 끊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서 압박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수 야당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질 상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약간 뭐 다른 반론의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좀 듣죠. 예, 뭐 저는 극과 극은 통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뭐 서로 얘기하는 입장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동전이 끝나가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국방부와 국무부, 펜타곤과 국무부가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야 되는 군산복합체의 입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질서를 이렇게 화염으로 전쟁으로 만들어 갔을 때 미국이 과연 그것을 충분히 어떤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또 겹쳐져 있는 거고 북한으로서는 어쨌든 남한과의 상대가 아니라 미국과의 상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김정은 체제 내부의 자기 통제의 어떤 갈박섬 그런 것들이 같이 묶여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정부도 혼란스러운 것이 극단적인 대화 말풍선 속에서도 끊임없이 북미 간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혼란스러운데 아마 중국까지도 포함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실장님. 네. 저는 사실 많은 분들 의견과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망보다는 현상부터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북한의 그 굉장히 전례 없는 그런 예고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조선중앙TV나 혹은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성명을 통해서 불바다라든지 그건을 일삼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건으로서 이건 완전히 뭐 그러니까 늘 이렇게 되풀이되는 어떤 그건 이겼건이 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는 이런 어떤 성명이 아니라 전략군 사령관이 아주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좌표까지 이야기하면서 쏘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선중앙TV를 통한 성명이 아니고 전략군의 어떤 그 메시지였단 말이죠.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실제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이렇게 되물리거나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저는 전망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대북 이 스피커를 재개했을 때 북한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그걸 안 하면 전쟁을 벌이겠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했죠?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했죠?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트럼프가 협상을 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사실은 만천하의 이 양쪽의 어떤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도리어 강하게 나가서 못 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어떤 협상이 가능한데 지금 북한이 연일 저렇게 이 평양 시민들을 동원해서 이 시위를 벌인 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왜냐하면 평양 시민들이 알거든요. 이 전략군이 이렇게 쏘겠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못 쏘게 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되물린다. 그럼 평양 시민들로부터 2번이나 지금 되물렸다. 이 김정은이 기가 꺾였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 이렇습니다.
도리어 지금 물밑으로 협상하려고 하지 마라. 예. 세게 해서 김정은이 굴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 6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전쟁 가능성이 있다라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으로 가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서의 기싸움으로 좀 보는 시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보수 야당 쪽에서는 지금 데프콘 3를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성을 현실화로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안보 불안을 더 부추기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상황 인식인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관련 영상 듣고요. 정말 이에 대한 6분의 시각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8월 11일 오전 8시부터 40분간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로 인한 최근의 한반도 및 주변의 안보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 나갈 단계별 조치에 대해 긴밀하고 투명하게 공조해 나간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여차하면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도 동맹국 국민들이 태어난 게 이상하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참 이상합니다. 이 강 건너 불구경도 유분수죠.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데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안일하게 생각하고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하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입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우리 결의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신중하길 바랍니다. 데프콘 3를 즉각 발동해 주십시오. 지금 한반도에는 전쟁이 임박해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괌에다가 네발 포위 사격을 하겠다는 것은 북한 미사일 정밀도를 감안해 볼 때 괌 영토에 폭격하겠다고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북한의 이런 도발, 위협이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한 대내적인 조치다 정도로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전쟁이란 것은 언제 어떤 계기로 촉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예, 일반인들이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책임 있는 특히 정치인들이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뭐 사재기, 금융시장 혼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는 부분은 분명히 경계해야 될 대목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우리 차 의원님이 이제 그 인질 얘기를 좀 했는데 이 관련해서요 보수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것 저것을 그대로 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전쟁이 임박했다고 하고 선언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의진 잠깐 짧게 좀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두 주제를 한꺼번에 하는 줄 알고 제 그림을 2개를 한꺼번에 써먹었는데 일단 두 번째 거 얘기하면 지금 상황이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북한이 미국과 전쟁을 일으킬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민경욱, 하태경 의원 얘기는 과장된 거예요? 과장됐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미국에 대해서 찍소리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아까 여기도 보시듯이 한반도를 인질로 삼는 것 이겁니다. 이건이 죽으면서 찍소리하고 죽는 거죠, 이게. 예. 그 상황을 우리가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전쟁 난다, 안 난다. 예. 이것을 우리가 점이나 치고 앉아있을 그런 지금 여유는 없고요. 그래서 저는 글쎄 일부에서 이렇게 전쟁 날 거 대비해라 이런 것보다는 북한이 우리를 인질 못 삼게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단호하게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미국과 같이 어떠한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라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 스스로 인질되기를 거부하는 것.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나 야나 무슨 전쟁 날 거다 안 날 거다 무슨
시험 보기 게임 합니까? 그걸 하지 말고 현재 현 시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대한민국 정치인의 자세 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잘 하시잖아요. 그 뭐 처음에는 뭐 베를린 선언 얘기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가고 우리도 단호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박수 쳐줘야죠. 차명진 의원님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 자유한국당 분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는 좀 다른 시각을 좀 얘기하셨어요.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주 의원께서는 전쟁 준비를 하자. 저거는 저 보수야당의 생각이 맞다는 뜻인가요? 실제적으로는 이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어법적 표현이군요. 예. 실제로 뭐 전쟁, 북이 전쟁 도발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으로 제압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슨하게 국민에게 시그널을 보내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지난 거의 10년 동안 제대로 된 안보의 체제, 군비의 정말 그 어떤 자력 국방을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나 나는 그걸 묻고 싶어요, 사실은. 실제로 안보 불감증, 안보만 강조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현재 전작권 문제나 정확하게 어떤 자력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은 오히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더 뒤처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너무 이렇게 말로만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다. 이 정부도 충분히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야당도 저렇게 주장하는 것이 국민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너무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런 경고를 날리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 실장님은 그런 견해에 동의를 하세요? 아니, 지금 야당에서 지금 비판하는 대목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도 있지만 왜 비판을 하냐면 청와대의 논평 때문에 그래요. 청와대 논평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뭐 하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지금 내부 결속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전쟁 안 벌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비판을 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라 이런 논평인데 자 청와대에서 지금 전쟁 나는 어떤 분위기 아니다라는 멘트까지는 전 동의합니다. 갑자기 청와대가 지금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면 진짜 뭐 그 우리나라 경제부터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하고 한마디 더 붙여야 되죠.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금 현 정부는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어떠한 전쟁 발발 시나리오에도 대처할 만반의 준비 태세가 다 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뒷얘기가 없이 지금 전쟁 날 상황 아니다. 저건 내부 결성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나서라 저는 그거에 반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트럼프처럼 매일같이 트위트하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안보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순간은 정말 엄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적기가 아니다. 그러나 나간다면 언젠가는 굉장히 엄중하게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은 모든 상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거듭 얘기하고 있잖아요. 좀 다르죠. 국방부 장관은 어쨌든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은 청와대에 모든 게 다 집중이 됐었어요. 왜? 트럼프와 일촉즉발 상황에서 기자들이랑 다 물어봤잖아요. 청와대한테. 지금 청와대 어떻게 돼가고 있니? 했을 때 청와대 관계자가 하는 발언은 국방부 장관은 언제나 사실 국방에 대비하는 멘트라지 국방부 장관이 지금 전쟁 상황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수준이 아니라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 우리 노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되게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실 일부 국민들도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동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을 하는 것도 맞다. 그렇다면은 그 나라에서 생각했을 때는 혹은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정세는 이러이러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섣불리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실익 없는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불안을 더 가중시키느니 오히려 8.15도 있고 조금 있으면 기회가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좀 준비하시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대신 또 야당, 보수 야당 측에서는 오히려 이제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보수를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들이 약간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죠. 아니 근데 제가 보수잖아요. 전쟁 위험설을 얘기한다고 보수가 결집 안 돼요. 나도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필요 없고 그런 위험성 고치시키지 말고 전쟁이 안 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차분하게 얘기해서 국민한테 얘기해.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이 한반도 전쟁 위기설을 경고하는 것이 보수 결집용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안 통하니까. 안 통한다?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만 안 통한다. 이상해. 이거 제가 분석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문제가 민감해서 그런지 이게 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지 분석이 잘못된 건 아니죠. 우리가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치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이 남북 문제입니다. 사실 남북 문제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까지도 정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비극인 거죠. 자,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말폭탄 전쟁들, 말전쟁들 그동안에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내놨던 논평, 미국을 향한 논평 한번 봐보십시오. 말로 이 방송에서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하죠? 지금 뭐 때문에 이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북한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미국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라고 얘기하면 책임을 갖고 국민들을 안정을 시키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는 평화가 유지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 위기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대북권 소리는요. 정규전에 대비하고 있는 준비 테스트입니다. 정규전에. 그것 좀 문재인 대통령이 발령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미군 사령부로 넘기고 한미연합사로 넘기자고요, 지금?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정치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수표가 똘똘 뭉쳐서 위기에 처해 있는 보수가 다시 살아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태세라든지 안보태세가 떨어져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앞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발상입니까? 그래서 보수가 망한 겁니다. 좀 정신 차리십시오.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와중 속에서 앞으로 북한과 미국과 벌어질 수 있는 큰 어떤 딜에 또 협상에 대한민국이 좀 나서서 판을 만들고 싶은데 역량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근 교수님 말씀에 이 보수 야당을 좀 편들어 주실 분을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야당을 편들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야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꼭 보수 결집이 아니더라도 보수고 뭐 그런 결집 차원에서를 그걸 꼭 정치적 계산해서 할 얘기라고만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고 지금 상황 자체로 보면은 야권에서는 저런 얘기를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나 야당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핵무기라든가 ICBM이 우리가 그동안 미국이라든가 우리 국방부라든가 정부에서 한 얘기들은 아직 멀었다 했는데 이번에 그것이 입증된 거 아닙니까? 미국 정부 당국 같은 데서도 이제는 뭐 핵 다 개발이 됐고 ICBM도 사실상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김정은과 트럼프 똑같이 아주 불안정한 리더십이에요. 우리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말하자면 기싸움을 하다가도 여차오면 그냥 어떻게 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주먹이 나가고 있는 것처럼 국제관계라도 또 전쟁이라도 그럴 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야당이 얘기를 하든 여당이 하든 또 정부든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라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형을 주는 거, 경고를 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 정권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대로 지금 안보 했는데 제대로 했느냐 그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당을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일부도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은 이러다 예. 이번에 좀 뭔가 좀 달리가는 거 아니야 하는 느낌들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또한 그동안 정부가 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한 대비 태세를 국민들한테 안심시킬 수 있는 태세를 보여줬느냐 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갖는 사람도 예. 많아요. 과거 연평도 사건도 그렇고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우리가 대비 태세 했었습니까? 때리니까 그대로 맞은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라는 것은 예. 나든 안 나든 100% 대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좀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침묵은 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침묵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지렛대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뭐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신중하게 또 국민들이 불안하지 예. 않게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신중한 모습을 갖는 건 맞는 것이고 또 뭐 지금 침묵이라도 내일 모레 8.15 경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대북 관계 그동안 뭐 역대 대통령도 늘 중요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보냈고 예. 또 8월 17일에는 취임 100일 또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뭐 정치 국내 현안뿐만 예. 아니라 대북 관계라든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어떤 일이 나올 때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청와대가 한다면은 그건 뭐 무게감도 떨어지며 예. 국민들한테도 안정감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침묵을 짓고 있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제가 예, 말씀 박세만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뭐 딱 한마디. 예, 뭐 고영신 교수님의 그 생각은 야당이라면 할 수 있는 얘기다. 저는 그 말에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안보는 저는 여야가 직접 없다고 봅니다. 안보 문제만큼 그러면 안 된다. 나머지 문제는 야당은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여당은 풍 안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회 정치고 정당 정치의 원칙인데 지금 이 안보 문제, 북한이 괌을 포격하겠다. 예. 괌 주변을. 또 미국은 정권에 대해서 지금 무슨 참수작전. 예. 이런 와중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쪽을 비판을 하면서 우리 정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예. 야당이 야당이라 그래서 이 문제까지도 무슨 대포권 쓰리라든지 뭐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은 예. 저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전쟁은 어떤 그 분위기를 야당이 지금 부추긴다고 볼 수 있는 건 상황은 아니죠. 정부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점이 국민들 일각에서도 좀 예.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사드만 보세요. 지금 대통령은 화성 14호 쏘고 나니까 바로 그 사드 배치를 예. 긴급 배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도 못 오고 있는 사드 배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알겠습니다. 예. 적어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고 그렇게 그동안에 그 무슨 일반 평가를 환경 평가를 해서 내년 언제나 배치해달라는 것을 그렇게 긴급하게 결정했으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치를 탁탁탁 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정부가 확실하니 뭐 침묵을 지키고 있던 또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를 잘 하지만 대응이라든가 또 준비 태세는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피부로 느낍니까? 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말로만 하고 있죠. 누구하고 전화했는데 우리 열심히 한미동맹 하기로 했습니다 했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가고 있습니까? 육군 대장이 지금 갑질해가지고 남버스리 대장이 갑질을 해갖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제2작전사령관이에요. 저 10초만. 예. 우리 박성경 박사 야당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셔서 고마운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가 걸려가지고 민감해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신베를린 구상에 대한 그런 아직까지 미련이 있어가지고 현재의 그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못 취하고 있는 게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좀 지금 현재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우리의 단호한 자세를 좀 보여주십시오. 응? 인질이 되는 거를 좀 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전쟁 위험 얘기하는 건 조금 오버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생각보다 이 시간이 좀 많이 끌었습니다. 그만큼 좀 예민한 문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반도 위기 전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좀 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바람이긴 합니다만은 여러 정치 지형도 있고요. 생각하는 바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의 임명을 놓고선요, 과학계 또 야당, 청와대 여러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같이 좀 봐달라라고 청와대가 어제 해명, 설명까지 내놨습니다만은 여론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IT 과학기술 최고로 만든 공도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황우석 사태와 관련돼서 여전히 과가 더 크다라는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공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과에 관련돼서도 역시 이제 황우석 사태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벌써 잊혀지고 다시 과학의 혁신 본부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집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과학계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요. 국민의당에서는 박기영 공이 있다면 최순실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쯤 되면은 박기영 본부장이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오늘 석간신문에는 주말쯤에 박기영 본부장이 스스로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기사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은 황우석 교수 사건 당시 과기보좌관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과기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바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T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얘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박기영 본부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르면 주말쯤에 사퇴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질문이 주어져서 다들 글을 쓰시긴 했는데 자진 사퇴했으니까요. 자진 사퇴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짧게 좀 듣겠습니다. 차명진 의원부터. 네, 이게 박기영 전 본부장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빠릅니다. 벌써 전자를 붙이신 분이요. 예, 다른 분도 다 아실 거예요. 공은 줄을 잘 섰고 과는 줄기세포 사태. 그런데 이분이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발표 나기 전에 제가 이걸 그렸는데 그 위에서 미리 올라와 있는 탁 아무개씨가 손을 내밉니다. 이 손을 내미는 이유는 잡아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밀어내려고 그러는 걸까요? 밀어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어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공도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안고 가겠다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판을 깔아준 거 아니라는 시각도 좀 있었어요. 그 공과를 얘기하기 전에 인사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그 죄송한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로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기영 전 본부장을 뭔가 체면 좀 세워줘서 자기 해명도 하고 나가기 위한 방안이다. 그렇게 보고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는 했는데 지금 공은 나는 잘 모르겠고 과로 따지면은 그동안 이 정부에서 물러난 장관급이 2명 아닙니까? 안경환, 조대엽. 조대엽 전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그게 제일 컸어요. 또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는 뭡니까? 그 허위로 결혼신고한 거. 본인의 동의를 안. 그것보다 지금 이 물러난 박 본부장의 허물이 엄청나게 크죠. 장관급이니까 인사청문회를 안 거쳤을 뿐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거고 이런 인사에 대해서 자잘못을 꼭 따질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책임을 좀 져줘야 합니다.
과학계의 생각보다도 강한 반발, 이걸 미처 예상도 못하고 그러면 박기영 전 보좌관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인가. 인사 책임 논란도 또 불거지겠군요. 우리 박상민 박사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이 박기영 사퇴 늦었습니다. 좀 빨리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청와대에서 제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접었어야죠. 어제 청와대 발표는 밀어붙이려고 그러는데 워낙 반발이 거세고 예. 내부적으로도 여당에서도 반발이 나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사퇴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최악의 인사였습니다. 자, 과와 공을 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는 제가 이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태산입니다. 과는 태산입니다. 태산.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입니다. 대상. 혁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그런데 공은요. 공은 조금 스쳐가나 저기. 공은 별로 없습니다. 티끌만큼 있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하면은 본인부터 사양을 했어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저는 공은 잘 모르겠고 다들 공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여기 공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좀 비춰주세요.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근데 제가 공이. 되게 예. 추상적이고 저건 사실 그때 있었던 모든 인사들에게 해당되는 거라 본인에게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줄 잘 쓴 게 공이라니까. 제가 보기에 과는 무책임 학자적 양심의 문제, 무능력 이건데요. 예. 그 당시에 사이언스지의 공동저자로 올리자고 황우석 박사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사이언스지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학술지인데 거기에 이름 하나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는데 예. 황우석 박사가 왜 그런 논문에다가 같이 공동저자를 올리겠다고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분이 청와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황우석 박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었겠죠. 그러니까 고마워서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본부장이 만약에 임명이 돼서 그들이 있었다면 20조 원을 주무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논문 표절을 조금 했다고 해서 지금 전부 다 청문회에서 예.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학자적 양심으로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아무런 사과도 없이 그냥 물러났다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 황우석 사태로 인해서 줄기세포연구가 그 이후에 상당히 좀 침체됐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앞질러 갔고요. 뭐 과를 따지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공도 있다라고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들 공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군요. 이 실장님. 예, 일단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정의당임이 밝혀졌습니다. 정의당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다 되고 예. 정의당이 하지 말라 그러면 무조건 다 안 되는 예. 정의당이 드디어 이제 청와대와 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말씀은 정의당을 띄워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의당을 약간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구국을 말씀하셨는데 공직에 출사표를 던지는 구국 전부 다 사실 그 대목에서 예. 전부 정말 뭐 기함을 금치 못했는데 사실 오늘의 사태는 정말 구국의 사태입니다.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왜? 지금 만약에 정말로 박기영 본부장이 계속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구 윤리 정말 또 다시 땅에 떨어지고요. 과학자들의 과학의 어떤 이 20조에 예. 대한 어떤 분배 그것도 사실은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하셨습니다.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예, 어쨌든 사실은 이미 다 그런 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박기영 보좌관을 본부장으로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풀이 너무 협소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서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하나 더 다른 차원에서 짚고 싶은 것은 황우석 박사의 연구 그 이후와 조금 더 말하자면 교정되고 좀 차분한 논의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과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 책임 후폭풍은 분명히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이른바 원룸 소동, 진실이 무엇일까? 13일 날 귀국한다고 합니다. 지인의 자살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은 내연의 관계인 것인지 여러 논란이 좀 있습니다. 아침까지 원룸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새벽 소동을 벌였던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때 자신의 신분을 감춘 이유가 무엇일까? 안경도 벗고 있었는데 휴대전화에 딱 걸렸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인의 자해 분위기를 감지해서 집을 찾아갔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고 홀로 갔을까? 보통 뭐 자해한다라면요, 119라든지 경찰에 신고하는 게 일상적인데 그렇지 않은 점이 좀 의혹이 남고요. 자해를 막으려다 손가락을 다쳤다라고 하는데 여성 얼굴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집안 내부에 핏자국도 있는데 단순한 자해인 것인지, 선거 때 도와준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성은 경찰서에 갔을 때 왜 남의 가정사, 또 남편 이런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부처럼 행동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좀 의혹들이 좀 남아 있죠. 13일 날 귀국하게 되는데 김광수 의원이 모두 털어놓게 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의혹은 생길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관련 영상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항상 약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거의 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왔던 삶의 이 방식이었고 삶의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 이름을 들으면 그래도 이 나쁜 말보다는 이렇게 미소가 지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예, 김광수 의원이 과거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만 현실은 또 그와는 정반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연의 관계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데 김광수 의원이 사실대로 말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법조인의 시각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13일 날 이제 김광수 의원이 돌아옵니다. 사실 미국으로 돌연 출국하지 않고 남아서 의혹을 빨리 그냥 해명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뒤늦게라도 들어온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깨끗하게 잘 해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어떠한 식의 해명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서 뭐 그분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그 여성과 어떤 관계였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사생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되는 것은 그분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현역 신분이고 공인이라고 하는 입장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생활을 자꾸 뭐 들추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뭐 보더라도 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정말로 그 여성에 대한 어떠한 그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지, 즉 피의자로서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이 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인이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 기초의원도 하고 도의원도 지내고 국회의원까지 했어요. 사실 그쪽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웬만하면 다 알 텐데 본인이 의원 신분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왜 초기에는 이렇게 대응했을까? 우리 이시정님. 끝까지 숨겼대요, 글쎄. 그게 자기 입으로 절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 국회의원이다 얘기 안 하고. 안 하고 알게 된 게 보니까 나중에 보냈죠. 병원에 보내고 나서 이 피의자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용의자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레터링이 딱 뜨는데 핸드폰에 김광수 국회의원입니다. 라고 떠갖고 그제서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구나 안 거죠. 그럼 끝까지 숨겼는데 끝까지 숨기고도 또 그 여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현장에서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까지 국회의원 신분을 왜 숨겼을까? 결국은 어쨌든 돌아와서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지금 이게 폭력 사건이니까 피해자가 폭력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관계는 상관없는 게 아니냐. 이걸 주장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의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국회의원 신분 감추려고 경찰 조사할 때 안경도 벗고 직무대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거기 뭐 안경을 일부러 벗고 안경도 벗고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이미 경찰서로 넘어가고 그 수사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왜 비호를 하냐 이거예요. 거기 CCTV도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은 그게 자해 행위인지 아니면 뭐 김광수 의원의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그 다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비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최근에 이제 그 여론화된 니까 전북 경찰청장이 비호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겠다 그런 저런 자세 때문에 그동안 경찰이 기소권이라든가 그 수사권 검찰과의 그 부분에 있어서도 늘 경찰한테 맡겨서 제대로 되겠느냐. 좀 센 사람한테는 딱 머리 숙이는 저런 경찰한테 해도 그게 문제고
뭐 본인의 관계는 뭐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용 관계인지 어쩐지 그건 뭐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에 돌아오면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라. 또 하나 국민의당은 왜 아무 말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징계를 여부나 아니, 징계를, 사실 여부. 예. 근데 국민의당 하는 얘기는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는 뭘 징계를 하라도 윤리위원회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당에 윤리위원회 없는 것이 큰 자랑입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뭐 최고위원회든 무엇을 열어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니 그렇게 처리를 해야 국민의당이 살아나는데 저런 식의 국민의당이니까 지금 지지율이 5% 이하도 안 되는 정말 뭐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들 무슨 지지율이 오를 것이며 국민의당이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새정치에 따른 하겠다고 했던 그런 안철수 씨, 그분은 지금 뭐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뭐 몇 사람 그 장관급 들어온 사람들도 그냥 뭐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당 만들면서.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긴급 체포가 됐어요. 수갑까지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는 이제 현직 의원 신분인 줄 알고서는 훈방 석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훈방 조치를 해준 것이 뭔가 의혹이 남는다. 김영주 의원님.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될지 않아 생각이 듭니다. 이미 날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굴욕적인 부분도 있죠. 본인이 숨기려고 했습니다만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인지도 모르는 그런 지역 활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굴욕적인 부분이고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심야에 갔다 아무리 뭐 개인적인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그거는 가서는 안 되는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거 지인이면 더더욱 혼자 가진 않았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어떤 과정이 있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앞서간 얘기인데 어쨌든 뭐 13일 날 돌아와서 해명을 좀 들어보고요. 사퇴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는 좀 앞서간 얘기 혹시 같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 도덕적인 잣대를 대시는데 사실 이제 정치 현실에 가면은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정치인들 중에 저런 의혹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위험이 많다 이거죠. 유혹이 많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에서 정치는 그 여인네와 같이 노래방에 가서 춤을 춰도 죄가 안 되는데 이 신부님이나 스님이 가서 그러면은 이게 죄가 된다. 이런 우리끼리의 속담이 있어요. 왜? 이 정치는 표를 얻기 위해서 뭐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그러니까 정치인이 왜 묻지마 관광도 많이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게 진행자로서 우리가 어디까지 과한 얘기 같은데요. 안학회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춤을 춰도 묻지마 관광은 아니죠. 그거는. 정치인들이 집단적으로 명예훼손을 걸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 동작을 몸을 상당히 깨끗이 잘 그 금도를 지키는데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케이스가 그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은 나의 지지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과 관련돼서 이런 지지자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 분이 이제 올 때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앵커가 그림 좀 신경 좀 쓰세요. 눈에 이렇게 멍이 들어서 온단 말씀입니다. 설명 잘 하시는데요. 제 예측에는 아마 눈에 멍이 들어서 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부인 때문에? 미국에 부인이 있다면서요. 한국 뉴스 다 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뭐 어떻다더라라는 것은요, 사실 뭐 이렇게 주관적인 얘기니까 또 뭐 객관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박사님. 네, 우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적인 문제를 우리가 이게 공적으로는 자리에서 참 말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까지 사건의 내막도 지금 잘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고 앞으로 김광수 의원이 오면은 관련된 내용을 이미 김광수 의원은 국회의원입니다. 공인입니다. 이 관련돼서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우선 저는 이 김광수 의원의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극히 사적인 문제인데 이걸 재보궐선거까지 가자라고 하는 주장은 이거는 너무 심한 거다. 이렇게 논평을 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여든 야든 설사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와가지고 그냥 또 당연히 사퇴라 재보궐선거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이 여인이 선거운동을 도와줬다는 얘기는 본인이 확인했어요. 그럼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일어난 트러블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내연관계인 것인지 또 만약 그렇다고 얘기하면 왜 다퉜는지 또 정말 그 여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김광수 의원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김광수 의원이 이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윤리위에서 강한 징계를 할 것이고 본인도 물러나야 되는 거죠. 아직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여단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좀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 날 귀국을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들어보고요. 해명을 좀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것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박찬주 육군 대장이 자신의 전역을 보류시킨 군 당국 조치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하면서 인사소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 속내가 무엇일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박찬주 대장 국방부 전역 연기에 항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군인 신분 유지하면서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겠다라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성 장군이 면직이 되면은 자동 전역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박찬주 대장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인사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그냥 전역시켜 달라 이거죠? 예.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보직을 못 받으면은 자동 전역인 상황인데 그러면은 뭐 인사가 연기되는지 아니면 다른 보직을 받으시는 건지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검토하신다는 말씀이죠? 뭐 꼭 두 가지라고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러한 다양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감 비품 절도 의혹에 대한 그 의혹이 지금 새로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셨는지 말씀하세요.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군 내부의 법률 체계도 그렇고요. 규정도 아마 이 육군 대장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좀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자기를 그냥 명예롭게 전역시켜달라라고 인사소청을 요구한 것. 이것이 또 국민 감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부터 좀 듣죠. 예, 우선 그 군 인사법에 있어서 면직이 되면 보직을 전역도록 잃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제 본인이 8일 날 면직이 됐는데도 여전히 보직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이제 합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본인이 가장 그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개인으로 돌아가더라도 재판에 가야 되고 또 실제로 재판에서 형을 받으면 연금도 깎이고 그런 수순이 있습니다만은 더 하나 본인이 불안해하는 것은 사실 군 재판에서 예컨대 이등병으로 전역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말하자면 불명예 퇴진 더불어 또 하나는 이제 연금에서도 절반 이상 깎이는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 갈수록 전혀 또 새로운 옛날의 사건들이 터져나고 있는 것을 좀 중지시키고 그래서 재판으로 가면 또 이야기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심리인 것 같습니다. 예. 이등병 강등 얘기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했습니다만은 이제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어려움 때문에 이등병 강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연금이 깎이는 것도 자신이 불명예 당하는 것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인사소청을 요청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있고요. 노 변호사님. 그 군 인사법에 보면은요, 그 이등병 강등 못하게 돼 있어요. 1계급 강등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한번 했었었는데, 그래서 일단 원칙대로 안 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막 구체적으로 썼습니다만, 군 인사법 35조 2항에 의하면은 30년 이상 복무자가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조 2의 2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 수사 중이면 전역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군 검찰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전역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전역을 좀 안 시켜주고 대신에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직을 이제 면하게 예. 지금 된 상태라서 그리고 또 지금 행정소송도 같이 본인이 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예. 열어서 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 나온 다음에 행정소송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것은 그 정확하게 이제 어떤 루틴을 가지고 왜 하려고 하는지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빨리 좀 예. 벗어나고 싶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고 연금 문제 같은 것들을 본인이 갖고 싶다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러나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예, 잠깐 들어주세요. 군 인사법 35조 2항에 그러니까 뭔가 범죄와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 전역이 불가하던 저 규정과 네. 삼성 장군 이상이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 전역 처리된다라는 그 인사 규정하고는 어느 게 더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그거를 좀 다퉈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세민 선생님. 네, 그 보직에서 잘렸기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 이제 면직 처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렇죠. 네. 면직되기 때문에 보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위해서 면직이 된 거잖아요. 그죠? 수사를 위해서 면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석의 여지가 크게 없어 보이고 박찬주 대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전 두 가지라 봅니다. 별 4개의 특권, 동가명예죠. 동가명예. 저대로 전역을 하면은 별 예비역 대장이 되지 않습니까? 대장이 되면은 군인연금. 그 이후에 이제 민간인으로서 이제 수사를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건 다음 일이고 일단 군인으로서 연금 문제 제일 크죠. 뭐 죽는 날까지 500만 원 정도 안팎에 돈을 받는다 그럽니다. 죽는 날까지. 거기다 또 혹시 강등이 돼버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1계급이든 2계급이든 간에 뭐 이런 것들이 군 형법이 훨씬 더 가혹하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저 예비역 대장으로 물러나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실장님.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전역 이의 신청을 한 걸 보면 자기는 그날 검찰에서 십수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왔을 때 소명 기회 줘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한 그 심정이 보니까 내가 전역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전역이 안 되니까 이의 신청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랬다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군 검찰에서 열 몇 시간 동안 만약에 추궁을 당하고 막 이랬다면 전역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역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안 되니까 이의 신청을 한 거 보면 군 검찰에서 마치 우병우처럼 팔짱 끼고 이 배 4개 달고 폼 잡고 시간만 보내다가 나오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또 군 검찰의 또 수사 공정성까지 가는군요. 저는 이 박찬주 대장이나 그 부인이 이런 갑질을 한 것에 대해서는 뭐 도덕적으로나 감정적 뭐 여러 면에서는 용서받기 어렵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박찬주 대장이 군 내 수사를 통해서 무슨 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크게 뭐 받을 만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갑질 문화를 척결하라. 엄한 이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본인은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 갑질 외에 여러 가지를 군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뭘 혹시 띄어먹은 거 있나? 뭘 한 거 있나? 그렇게 되면은 이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으로 나와버리면 그런 수사는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장으로 나오려면은 빨리 전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국민적 분위기라든가 또 대통령의 지시상으로 봤을 때 이거 아무리 해도 뭐 그 갑질 가지고 뭐 엄하게 처벌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좀 빨리 내버려줘. 나 민간에 가서 그냥 적당히 끝내고 말게. 그런 심사 아닐까요? 그래도 이 사성 대장 정도 되면 국민 여론도 또 감정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본인 입장만 이제 너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고. 아니,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분한테는 지금 별이 일정하게 본인의 영광의 어떤 상징이 아니라 본인한테는 족쇄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 족쇄를 벗고 싶어 할 겁니다. 제가 이분이 돼도 지금 현재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본인이 다시 신원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얼른 벗어야죠. 빨리 벗고 싶다. 옷을 벗고 싶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경찰 수뇌부의 사상 초유 진흙탕 싸움 일선 경찰들 둘 다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 동반 사퇴 운동까지 벌어지고요. 진흙탕 싸움의 끝이 어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인철 경찰중학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얘기입니다. 이게 좀 바뀌었죠? 예. 여기가 이철성이고 이쪽이 강인철이어야 이제 내용이 맞는데 민주화 성지 게시글 삭제하라 지시했잖아라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사실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국민 보기에 민망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경찰 내부망 황윤아 울산 경찰청장의 경우에는 참으로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뇌부 정부가 직접 감찰 나서나 행안부의 감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하고 지금 강인철 경찰학교장하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이 과연 뭘까요? 예, 이철성 청장과 강인철 학교장이 이전 투구를 벌이는 그 배경은 강인철 그 학교장이 잘못을 해서 감찰을 받는 데 대한 그리고 징계위원회 해부에 대한 물타기라고밖에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우선 강인철 교장의 가장 이제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지금 일단 이철성 청장의 민주화 성지 얘기를 끌어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주화 성지 발언 이후에 그 이후에 서로 이렇게 극한 대립을 치닫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사람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민주화의 성지 글삭제 외압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거의 저는 사실이라고 보죠. 저는 이철성 청장의 예전 행태 본인이 박근혜 정권과 임기를 함께 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 지금까지 보여온 어떤 정치 경찰의 행태, 그런 데 비추어 볼 때 그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비통하기 이를 데 없고요. 참담하고요. 국민들한테도 너무 정말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특히 우리 경찰 내부 직원들 볼 때마다 너무 저도 이제 계급 높은 사람 축에 들어가서 그럼요. 그래서 참 얼굴 들기 어렵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적 과제로 등장한 이 검찰 개혁의 걸림돌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불똥은 튀었습니다. 강인철 경찰학교장의 물귀신 작전인지 아닌지는 몰라도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던 이철성 현 경찰청장의 사퇴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 변호사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두 분 다 왜 시작했을까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알기로는 2대8 정도로 지금 이철성 청장과 이 강 교장, 학교장이죠. 이분에 좀 잘못이 있다라고 지금 주위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찰을 매집시켜달라고 좀 부탁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강 교장이 치안정화까지도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본인 거치 때문에 이걸 시작했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막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둘 다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실장님. 사실은 강인철 소장도 지금 보면 많은 또 의혹 제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철성 경찰청장한테 당한 거가 똑같이 자기의 어떤 부하 경감이 똑같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사실은 이 경찰 조직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내 밥그릇에 대한 그런 지키고자 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친단 말이죠. 최초로 수사권 독립에 대한 지금 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이 판에 그래서 사실 두 사람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 동화 햇님 달님 이렇게 호랑이가 쫓아가다가 수수밭에 떨어지는 그런 것이 생각이 됩니다. 강 교장은 좀 자기가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의 결과는 그것과 전혀 다른 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아마 우리가 몰랐던 이 두 사람 간에 좀 악연이 그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예.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화를 하면서 뭐 민주화 선기에서 일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물을 예. 정도의 좀 앙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비위 문제가 드러나니까 아마 이번에 이철성 청장이 그 비위 문제를 지시를 하면서 당신이 물러나야 돼라고 얘기를 예. 한 거겠죠. 물러나라. 얘기하니까 그 비위와 관련해서도 좀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결국은 강인철 교장이 예. 저 원차는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반격을 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경찰들이 볼 때에는 이 둘이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경찰에서 내부적으로 이 정치적인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있구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예. 앞서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쯤 되면은 그만하시고 두 분 다 경찰의 신뢰를 너무 깎아먹지 예. 마시고 결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는 법정에서 따지는 문제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최소한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찰 수뇌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진흙탕 싸움 벌리고 자기들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사권 독립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과거에 뭐 최재경 전에 민정수석이었던 분이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 들이받으니까 그 다음 날 발로 사퇴했던 걸로 기억이 예. 나는데 둘이 빨리 물러나세요. 그래야 그나마 경찰이 좀 체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은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은 계속 유임돼서 가는 추세였나요? 가기는 뭘 갑니까? 저렇게 안 물러나고 있으니까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자기 거취를 알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독립 떨어졌는데 자꾸 있으니까 가을 온지도 모르고 지금 봄이 오나 하고 있으니까 저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명예롭게 퇴진했어야 된다, 새 정부에 맞춰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고용진 박사님 얘기대로 그 어떤 직에 있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그 직에 더 있기를 참 기대를 가져요. 정치인들이 그냥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러듯이. 오늘 전체적으로 정치인들 비하가 좀 심합니다. 예,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기했듯이 저도 얘기가 똑같아요. 물귀신이 아마 그 강 청장 보고 졌다 그럴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예, 오늘 정치인들 또 공직자들에 대한 폄하성 발언이 좀 많이 나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출마를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참 거물이지만 자기가 더 낫다.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관련 영상 좀 화면 좀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당권 레이스 4파전 스타트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불이 났습니다. 당원 간담회에서 10명만 참석해서 썰렁한 모습도 좀 보였고요. 당 위기 초래한 방화범이 누구냐? 바로 안철수 전 대표다. 천정배 의원의 얘기고요. 정동영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반면에 이현주 의원, 안과 경쟁적 동지관계다. 안보다 태가 더 나은 것 같다. 사실 말은 저렇게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본인은 최고위원이 돼서 안철수 후보를 보좌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6분의 의견은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한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6분 얘기 듣겠습니다. 제 미래보다 당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당과 운명을 같이 할 겁니다. 창당 때도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를 임하면서도 그 각오는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당대표가 아니라 정말 지금 비상상황인 당을 살리는 사람을 뽑는 선거입니다. 이제 후보자들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간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출마 종용이 있었지만 어떠한 때보다도 우리 당의 엄중한 시기이기에 많은 날 동안 불면의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2시간 고민하면서 2시간을 잔 것 같은데요. 저 이현주가 위기에 국민의당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제가 강력하게 경쟁함으로써 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시든 아니면 제가 대표가 되든 그래야 국민의당이 성장할 수 있고 혁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못 넘어선다면 그것도 또 그분의 어떤 실력 문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 폄하 발언으로 사실 온 국민의 이제 관심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안철수 전 후보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짧게 좀 30초씩만 듣겠습니다. 우리 이 실장님 먼저 준비됐어요? 자, 국민의당 구하려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 언급했듯이 안중근 뭐 언급처럼 이현주 의원이 유관순 열사를 언급 안 한 건 굉장히 다행입니다. 아, 좋으시겠어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굉장히 인정을 하셨습니다. 아, 이건 진짜 뭐 흥행 안 된 신곡이다라고 뭐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정말로 기분 좋게 들리실지는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세만 선생님. 네. 이현주 의원 오늘도 눈물을 보이네요. 뭐 별명이 울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뭐 국민의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에 있다가 들어와서 당의 미래를 볼 때 상당히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대표 경선의 장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아마 더 치열하게, 더 절박하게, 더 뜨겁게 장을 노선투쟁과 당의 미래를 걸고 한번 논쟁을 해보겠다, 뛰어들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군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혹시, 예, 또. 예. 우선 지금 현재 당내 구도가 안과 반안의 구도로 되어 있고 혹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으면 당이 떠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할 일이 없다. 오히려 대표 도전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뭐 이현주 의원이 지난 대선 때는 정치 생명을 안철수한테 걸었다 하면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만은 지금은 눈물은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안철수 한물 간 것 같네 이런 자체 판단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도와주려 나간 게 아니군요. 지금 민주당도 또 바른정당도 다 여성들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이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이번에 한번 우리 박상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정치인으로서 부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겠다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이 더 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안철수 그늘에서 벗어나겠다. 뭐 그런 안철수 뭐 지지 내지는 뭐 보조역으로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예. 조금 지나면은 아마 이현주 의원의 위상이 좀 결정이 막 될 거예요. 현재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경쟁력이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죠. 다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 안철수 후보가 뛰잖아요.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너무 정동영 후보나 천정배 후보하고 이렇게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또 다른 어떤 이 경쟁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고. 근데 하여튼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는 알지 않을까. 근데 조금 당황할까? 글쎄. 예. 조금 있으면 결정이 되겠죠. 예. 위상이. 예.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성 정치인들 좀 아무 때나 울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썼는데요. 국민의당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1번하고 2번에 대한 선거. 당이 존립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탈당 의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반장 친구라고 선거 못 나가나? 원래 반장 친구는 선거 나가는 게 아니고 선거를 도와주는 건데 저거는 조금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고 한다는 건 이현주 의원이 엑스맨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팔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